자, 우리 동방의 등불 우리 주재 강사님으로 우리 반재원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모시면서 박수를 환영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태극기에 대한 강의를 정말 심도 있게 해 주실 거니까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차라도 한 잔 좀. 예, 여기 물이 있네요. 예, 고맙습니다. 드시고 해야지. 예. 뭐 그래도 들은 분은 뭐 경청을 하실 테고, 제가 심도 있게 강의를 하나 못 하나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 여유 있게 오느라고 시간을 잡았는데, 오다 보니까 또 시간이 빠듯하네요. 혼자 여기서 내리지 못하고 더 가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한 10분이라도 일찍 와서 제가 한숨을 좀 돌리고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한번 강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할 수 있는 강의가 되어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극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지식은 다 가지고 알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듣다가 보면은 미처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접할 겁니다. 또 제가 하는 얘기가 100%가 다 옳다고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태극기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전에도 늘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태극기가 반포되고 국기로 고정에 의해서 정식으로 반포됐습니다. 1882년에. 애국가는 정식으로 국가로 반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극기는 정식으로 고종 칙령에 의해서 반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는 한일 합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합방이 되고부터는 이제 태극기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생활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가지고 있다가 들키기만 해도 붙들려 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연구는커녕 내놓고 걸어놓을 수도 없었다 이거지. 방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걸어놓기도 힘들었다는 것이죠. 숨겨놨다는 얘기죠. 그게 36년 동안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자그마치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36년.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조금 이제 우리 국기를 정하고 그래가지고 국기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하겠다 하는데 6.25가 터졌습니다. 6.25 터져가지고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는 바람에 대놓고 이 태극기니 이런 우리 문화에 대한 것은 연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태극기뿐 아니라 한글도 마찬가지고 다 훈민정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하도 못 사니까 먹고 살기, 경제개발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매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경제개발에만 20년을 매달리다 보니까 언제도 태극기를 연구할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도 들어서 가지고 이제 태극기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뜨기 시작해서 한 서너 분이 태극기 연구를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속하는데요. 그럼 지금 태극기에 태극기에 대한 책이 나온 것이 백광하시라는 분이 지은 태극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유학까지 갔다 오시고 그 당시에 학구파인데, 그러나 그분은 태극기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림도 있지만은 주로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논문 비슷하게 아주 딱딱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태극기 연구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태극기에 대한 것을 책으로 정리해낸 것이 바로 이 태극기입니다. 제가 펴낸 태극기인데요. 책은 이렇게 얇지만은 태극기 백과사전입니다. 태극기에 대한 자료는 다 실렸습니다. 여기 빠진 거는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명대 교수 미술학 하는 분인가
미술학과 교수인가 그분 이상한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또 태극기에 대한 것을 이 책을 냈습니다. 뭐 그분은 어떤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책도 아주 번듯하게 좋은 표지에 좋은 재질에 좋은 컬러로 그 책을 내가지고 태극기 자료를 다 거의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다 종류별로 구분해서 잘 냈습니다. 근데 그 책과 이제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책은 태극기 자료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책은 태극기의 심오한 원리를 파헤쳐놓은 그런 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그런 구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분은 미술학적인 분야에서 태극기를 우리나라의 모든 태극기를 수집해가지고 다 비교 분석했지만은 태극이라는 게 무엇이냐, 태극의 사상이 뭐냐, 이 태극 원리 철학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고 얇은 책이고 인쇄 그때 마스터 인쇄로 어렵게 그렇게 했지만은 아직까지 이 책을 덮을 만한 더 이상의 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태극 연구한 사람도 없어요. 단편적으로는 연구를 물론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와서 한 태극기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요번에 태극기 얘기로는 이제 천천히 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갈 건데요. 그래서 요 태극기 보면은 태극기의 시원부터 태극기의 종류, 그리고 태극기의 발전 과정, 태극기의 역사, 그리고 태극의 원리, 태극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에서부터 태극기 국기 개양법부터 그리는 방법까지, 그리고 무궁화 원토종 무궁화, 우리 국화입니까? 그죠? 무궁화. 국화도 물론 무궁화도 우리 국화로 공포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무궁화에 대한 시비는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궁화가 국화가 돼야 되느냐 하는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궁화의 무궁화의 토종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애국가에 대한 시시비비, 여기까지 세 개가 딱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25 동란 끝나고 우리가 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뭐 연구할 겨를이 없었는데 1980년 이후부터 이제 어느 정도 불붙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태극기 수정론입니다. 태극기 수정론입니다. 이 수정론을 보면은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한 팀이 있어가지고요 바쁘게 강의를 하고 오늘하고 그러다 또 늦게 끝나고 급할 때는 콕 이렇습니다. 안경이 없네요. 또 돋보기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안경이 어디 있긴 있을 텐데 오다 빠뜨렸는지. 그래서 점심을 먹는데 얼마나 질문들이 많고 얘기가 많아가지고 좀 진이 빠지고요.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 바람도 조금 더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조금 늦더라도요. 안 빠져먹고 네. 하나씩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태극기 수정이 나왔는데 그 중에 뭐냐면 국기는 태극은 중국 것이라는 거. 수정론자들의 이유입니다. 첫째로 이거 우리 거 아니다. 중국 그 그림 도형을 왜 우리가 국기로 써야 되느냐. 자존심 상한다. 이런 얘기. 중국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4괴, 8괴가 있기 때문에 이 괴는 주에게 점치는 괴 아닙니까? 그래서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이런 그림을 왜 국기로 해야 되느냐. 이제 수정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건곤만 알지 다른 괴는 헷갈린다는 겁니다. 건곤 정도는 구분이 되는데 요거만 해도 헷갈린다는 게 벌써. 그러니까 8, 8개가 이게 언제 외워지느냐, 이게 뭔 괴냐 이거지. 너무 난해하다 국민들한테. 그리고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태극기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거죠.
잘못 그려졌다 이겁니다. 태극 원리를 잘못 그려졌다 표현했다 이게. 그게 또 하나의 그 태극기를 교체해야 된다는 하나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태극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쪼개져 있으니까, 산발선이 쪼개져 있으니까 이 통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군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우리 국군에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산발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선이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산발선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백령도까지, 백령도로 해서 이렇게 주로 그런 겁니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중국 것이다, 미신적인 것이다, 또 어렵다, 또 원리에도 맞지 않게 틀리게 그려졌다. 그래서 통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태극기를 고치자, 다른 국기로 만들자, 뭐 무지개 색깔로 해서 만들자, 또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가지고 국기로 하자, 뭐 또 오색 국기로 하자, 뭐 이런 수주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또 잘 아는 분인데, 심지어는 국기 변경 소송을 법적으로 소송을 낸 분이 있습니다. 그 종로 경찰서에다가 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해서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게 된 것도 그 사람이 종로 경찰서에 법적인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종로 경찰서에다가 했는가, 법원에 안 하거든. 3.1운동이 파고다공원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로 경찰서 관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로 경찰서에 했다. 자기는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 경찰서 핸들, 종로 경찰서장이 이 내용을 알 겁니까? 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목소리 큰 사람이 큰 쪽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말을 누가 듣는 사람도 없을 테고, 그 책을 내자. 그동안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책을 내가지고, 책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책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동안에 연구를 이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자료는 다 있었죠. 6개월 동안 편집하고 짜집기 하고 다 정리해가지고 급하게 낸 겁니다. 급하게 내가지고 제일 먼저 10권을 들고 종로 경찰서장한테 갖다 줬어요. 제일 먼저. 이게 답변이다, 그게. 소송에 대한 답변 자료다. 근데 뭐 그 사람들이 그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말만 고맙다고 이제 그러고 받아놓고는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태극기에 대한 똑바른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도서관에도 다 있으니까 누군가가 언젠가 연결이 될 것이다, 후손들이. 그냥 내 머리만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책을 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책을 내는 이유는 뭐 자기 의견을 펴기 위해서 물론 책을 내지만, 나이가 들면요, 저도 한 60쯤 넘어가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연구해 놓은 거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는 게 일을 절반 하는 거예요. 찾으면 절반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또 아주 중요하다고 깊이 숨기는 거는 도저히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더 내 기억에서 없어지기 전에 정리를 해놓으면 이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도 책을 냅니다. 사람이 책을 내는 이유가. 그리고 천재는 자주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누가 에디슨이 얘기한 거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했는 이유는 99%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래요. 천재는 99%를 노력해도 1%의 영감을 못 얻으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라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영감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런 이렇게 길을 가다도 막 탁 떠올라요. 평소에 의심을 하고 살았는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모르고 어떤 10년 동안은 모르고 왔던 것이 갑자기 떠올라요. 그러면 재빠르게나도 메모를 해야 됩니다. 10초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밤에 자다가 꿈에도 꿈을 탁 꾸면 그 내가 안 풀리던 게 꿈에 탁 나타나서 답을 가르쳐줘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몰두를 해가지고 살다 보면 그런 게 있나. 그러면 책상 머리맡에 볼펜하고 뭐 메모할 수 있는 종이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도 안 켜고 그 자리에서 적어놔야 됩니다. 그 적으면 불 켜면 알거든, 글씨를.
불 켜러가지고 불 켜고 와가지고 잊어버려요. 맞아. 그게 영감입니다. 영감. 내가 평소에 안 불리던 요 이름이 그렇구나. 탁 느껴놨는데 집에 가서 적어놓지.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 뭐를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영감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거를 영감으로 봅니다. 저는 그게 영감이 아니겠는가. 어떤 나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혼이 나한테 응하는 혼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나는 모르지만 그 혼이 내 앞에 주위에 항상 있으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영감이라고 봅니다. 그렇듯이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말이 자꾸 엉뚱한다고 자꾸 빗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요것도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남겨놔야 되겠다. 기억으로 남겨놔야 되겠다 해서 이제 쓴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요. 나이가 조금 더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나이도 많이 잡수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 나이가 이제 66입니다. 근데 한 70 정도 되면은 내가 기억력이 많이 안 떨어지겠냐.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가 달라요. 65하고 66하고 다르다 하는 걸 느껴요. 1년마다요. 그러니까 70 넘어가면 그래서 80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오래까지 건강하게 사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태극기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태극기가 중국 것이다. 그래서 중국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태극기는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태극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유적으로 발견된 것은 월성 가문사 석탑입니다. 가문사 석탑 밑에 장대석에 석탑이 이렇게 있어서 맨 밑에 받침대 앞에 문패처럼 받침대 이렇게 제일 밑에 거기에 보면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그 태극 문양이 어느 거냐면 요겁니다. 이게 가문사 석탑인데요. 태극 문양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겠죠? 여기 기단석입니다. 이렇게 기단석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요런 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요게 태극 문양입니다. 요걸 길게 보면 요렇게 되어 삼각형으로. 요렇게 하고 요 태극기입니다. 요것도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태극 문의 장대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언제 발견됐냐면 682년입니다. 석이. 682년에 요것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요 태극, 요거 보면 태극인데 발견이 됐는데 우리가 중국 것이라고 했으면 중국의 정주학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시기가 1314년입니다. 석이. 기원 후입니다. 전부. 1314년에 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82년에 벌써 월성 가문사에는 태극 문양을 돌에 새겨놓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0~600년이 앞선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주영계는 태극도서를 만들어가지고 태극도서를 만들자마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고 수입이 된 게 아니고 태극도서를 만들고 170년쯤 지난 후에 우리나라에 그 책이 이제 수입이 돼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정보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500~600년이 더 이전에 우리는 태극 문양을 여기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자는 그때 처음 태극기를 이론을 학설을 정립해서 만드는 시기고 우리는 쓰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만든 시기는 언제냐? 훨씬 이전이겠죠. 요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계단에 스스를 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 전부터 유구하게 써오던 것이니까 탑을 세울 때도 어떤 상징적인 도형으로 이렇게 새겨놓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몇 천 년이 더 앞설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뿐 아니고 검교, 태위, 허재의 묘를 발굴했는데 묘 천판에 석박천판에 널의 뚜껑입니다. 널 뚜껑에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주자가 태극도서를 처음으로 창시했다는 것보다 500년, 400년, 500년, 600년 전에 우리는 쓰고 있었다는 걸 이미. 영조 때도 태극기가 있었고 고려 때도 국기가 있었어요. 그 국기를 걸어서 썼습니다. 외국 중국 사신이 오면 중국 사신의 숙소다 해가지고 국기를 걸어놨어요. 국기는 지금 국기하고 다릅니다. 건곤만 있는 국기입니다. 건곤만 그려놓은 건곤. 요거하고 요거만 그려놓은 국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슷한 국기입니다. 요거. 이 배는 없어요.
이게 우리 것이다. 중국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작괴는, 이 괴는 복희가 작괴했다고 나왔습니다. 복희가, 주역에 보면 복희가 괴를 처음 그렸다는 거죠. 공왕과 무왕이 효사를 쓰고 공자가 12권을 조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희가 괴를 그렸다는 것은 이 괴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태극기가 있어야 괴가 나옵니다. 그럼 복희 때도 태극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태극기 없이는 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복희는 언제냐? 복희는 설이 많지만 대체로 나와 있는 설은 오세 환웅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세 환웅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게 언제냐? 단군 이전 아닙니까? 17대 환웅까지 있는데 오세 환웅이면 언제입니까? 한 6, 7천 년 전의 얘기라는 얘기죠. 단군보다 훨씬 이전의 얘기랍니다. 그런데 복희는 우리 조상입니다. 지금 자기들 중국 조상이라 그러지만, 그러니까 주자에 1300년에 나온 그런 가져온 그 정교하게 태극도서를 가져오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복희로 보면 엄청나게 빠른 것이고,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이거로 봐서도 500년 이상 우리가 빠른데 어떻게 중국 것이냐 이겁니다. 중국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미신적인 것이다 하는 거죠. 미신적인 것이다. 괴를 쓰기 때문에, 정치는 괴를 쓰기 때문에 미신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미신적이 아니다 하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극기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왜 태극기를 이렇게 그려놨을까? 물론 요것도 뭔데, 오늘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요거는 저는 까만색으로 했지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만 바뀌어 땅을 갔습니다. 왜 태극기를 이렇게 그려놨을까? 그것은 바로 이 태극 원도가 이것입니다. 이 계몽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원도인데, 이 태극도는 여기 안에 있는 것이 북극성입니다. 천문도입니다. 이게 태극도는 하늘에 천문을 그려놓은 건데, 그 천문 중에서도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잠의원, 천시원, 태미원을 상징해가지고 그려놓은 창조주를 표상한 겁니다. 천문이라는 것은 창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하늘 하면 이건 하느님이에요. 하늘님, 창조주입니다. 조물주, 창조주. 기독교의 창조주뿐만 아니고 원래부터가 창조주입니다. 하늘 하면 하늘님, 창조주입니다. 이게 천문인데 가장 안에 있는 게 북극성인데, 한글의 모음도 가운데서도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이 안에 있는 전 북극성, 이것이 요즘 얘기하는 아래아 점 찍는 옛날 글자를 요걸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원을 하나, 둘, 셋을 그려놓고, 이거는 이거와 같습니다.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전자의 구조가 어떻게 비슷하게 다른 점이 많습니다. 전자의 구조가 외곽 전자 8개, 내곽 전자 2개, 10개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저 전자가 회전을 하면서도 이탈이 되지 않고, 하나가 이탈되면 또 하나가 또 뛰어 돌아와서 또 바라선을 맞추고, 그거와 비슷한 형태를 지고 있는데, 제일 안에 있는 원만 한번 보십시다. 이제 제일 안에 있는 원이 요 원인데, 이 동그란 원을 2분의 1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한쪽은 양, 한쪽은 음양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냥 이 플러스는 빨간색, 마이너스는 까만색, 흑색. 플러스는 하나로, 마이너스는 2개로, 짝수. 양수는 양, 음수는 짝수. 홀수는 양, 음수는 짝수.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다 양입니다. 다 빨간색입니다. 이거는 왜 떨어졌느냐? 나중에 8등분 했을 때를 생각하니까 여기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다 빨간색입니다. 사실 이거는 다 까만색이에요. 근데 여기는 빨간색인데, 빨간색이니까 하나로 했습니다. 하나. 이거는 까만색이니까 짝수 2개로 했습니다. 이거 결국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 이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인데 짝수니까 2로 상징적으로 나누어 본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게 양, 빨간색, 이게 까만색입니다. 음양으로만 나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두 번째 원은 이렇게 나누고 다음 90도로 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한쪽은 양, 한쪽은 음입니다. 다른 원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원만 보시면 됩니다. 아까는 제일 안쪽 원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나누면 여기는 전부 양이에요.
한쪽은 전부 다 음이에요. 양은 하나로 표시했고 음은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한 번 더 볼까요? 맨 안에 있는 원을 2분의 1로 딱 나눠가지고 여기는 양, 빨간색, 까만색. 그 다음에 90도로 다시 나눠가지고 양, 빨간색, 까만색입니다. 이거는 양이니까 1 하나로 했고 음이니까 두 개로 했습니다. 짝수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바깥에 8등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그죠? 이렇게 나눠서 8등분 됐죠. 8등분 돼서 이거는 양, 양음으로 나눈 겁니다. 8등분. 피자 8등분 한 것처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은 빨간색, 음은 까만색으로, 양은 하나로, 음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다 보니까 전체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첫째로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은 원 하나하나를 그렇게 그려 나가면 결국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 8등분이 됐는데 요 한 등분씩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요 등분을 딱 나누면 요거는 요거 양이네요. 요겁니다. 요거 양. 그걸 갖다가 같은 길이로 늘린 겁니다. 요걸 같은 길이로 늘린 것이 요겁니다. 같은 길이로 늘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 양이라는 얘기죠. 양. 그럼 요거 하나 볼까요? 밑에 거는 전부 아닙니까? 요 일부러 그린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원을 그러다 보니까 음양 배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요거 음이죠. 요거 음이죠. 요걸 같은 길로 늘린 겁니다. 그럼 요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없죠. 이 괴가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일도 없고요. 주역을 하거나 괴를 뽑거나 하면 물론 알아야 되죠. 그러나 태극기의 원리를 이해할 때는 저 괴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괴 이름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요런 괴가 되네요. 요거는 보십시오. 양이죠. 양. 요걸로 같이 늘려놓은 겁니다. 양입니다.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요것도 양음이죠. 요거 보십시오. 양음. 늘려놓은 겁니다. 같이. 요 괴가 되네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양이죠. 양.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괴라는 것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 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태극에서 나왔죠. 복희가 괴를 그렸다 하는 것은 복희가 태극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태극을 모르는 괴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한웅시부터 태극은 우리의 문양뿐 아니라 전체 그 민족의 문양으로 쓰여져 있던 거죠. 몽골에 가도 태극기가 있고요. 아프리카에 가도 태극 문양이 나옵니다. 한 조상에서 뻗어나갔으니까 세계적으로 골고루 나가면서 다 태극 문양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죠. 그럼 원시조는 복희다 이 말이죠. 복희가 팔괘를 그렸다, 작팔괘했다는 것은 태극 이 원리를 복희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태극 복희는 우리 조상이죠. 이거 우리 거죠. 물론 중국 사람은 복희가 중국 조상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닙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팔괘가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이 부분을 다시 재설명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알기 쉽게 요리를 해놓으면 헝클어져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알기 쉽게. 그게 괴입니다. 그게 무슨 미신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극히 수학적이죠. 수학은 수학이 돼야 과학이 되지 않습니까? 또 과학이 되려면 과학만 되지 않습니다.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는 과학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수학이자 철학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학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다. 그러니까 괴는 절대로 미신적인 것이 아니다. 또 어렵다. 안 어렵잖아요. 이거 알고 보니까 안 어렵잖아요. 마술을 하면은 야, 저 마술을 어떻게 하냐. 그 원리를 알고 나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참 쉽다고 생각해서 빨리빨리 설명하려고 항상 넘어갔어요. 1시간 강의를 할 때는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못 따라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알고 나면 아주 쉬운데 하나만 탁 놓쳐버리고 다음부터는 또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괴라는 것은 태극의 한 분야, 8등분의 한 분야를 다시 부연 설명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 수학적이고도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렵습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것은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도 헷갈릴 게 없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난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리에 맞지 않게 그려졌다. 그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요 원리에 맞게 그려지면 자 요걸 갖다가 다시요. 우리가 모든 것이 모든 것은 후민정도는 천지지도는 1음양 5행이라 했습니다. 천지지도는 1음양 5행이라. 천지의 이치는 오로지 음양의 이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후민정을 만드는 세종대왕이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도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이고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지지도는 천지의 도는 하나의 음양 오행뿐이다. 1음양 오행.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하나의 음양 오행은 뭔가 이해가 갈 듯하면서도 걸린단 말이에요. 천지의 도는 하니까 천지의 도는 또 무슨 도인가? 천지가 돌아가는 이치는 1 하면 오로지 음양의 이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낮과 밤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전부 다 대립된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차원에서는 음양이 밖에 없어요. 요 영혼을 요걸 넘어가면은 음양의 차원이 아니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음양의 이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사람 사는 게. 단추도 왜 단추구멍이 있습니까? 단추를 끼우려고 단추구멍이 나왔습니다. 단추는 양이고 단추구멍은 음이죠.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죠. 그래서 이거는 양이고 이게 음이죠. 그 왜 이 덩어리가 음이냐? 뒤가 왜 양이냐? 음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는 양이고 그럼 뒤는 음이 되야 되는데 뒤가 양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뭐 거기 어디 상관없는데 사람도 옛날에는 이렇게 다녔어요. 사람도 옛날에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햇빛을 받는 양이에요. 이게. 비록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그래서 체질적으로는 이쪽을 양을 봅니다. 이쪽이 양경이 다 지나다니요. 한의학적으로 경락. 근데 하여튼 자꾸 얘 딴 데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모든 게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양으로 안 되어 있는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죠? 그냥 더 이상 말씀 안 했다고 하죠. 이게 양이면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면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면 이게 속은 음이고. 또 구겨봅시다. 구겼어요. 이게 음이에요. 구겨보면 어떡합니까? 이게 음이면 구겨보면 이게 양이 되죠. 이게 양이면 또 요거는 음이 되죠. 반대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자의 전자의 세계도 자 하나 중간 탁 쪼갰어요. 쪼개는 순간 음양으로 딱 갈라지면서 양으로 갈라진 그 속에도 음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음으로 갈라진 알맹이에도 음양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탁 쪼개서 양을 딱 쪼개보면 고중에 음양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또 음을 보는 거 음을 쪼개고 또 음양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쪼개도 그 안에는 음양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면 이 부분은 양이 많아요. 빨간 부분이 많아요. 가만 세보세요. 개수를. 양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 부분이지만 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음이 많습니다. 음의 번역이 훨씬 많습니다. 음의 영역이. 근데 속에도 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양은 4개밖에 없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양을 보고 전체적으로 음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양을 보고 음을 본 겁니다.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크게 음양으로 쪼개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쪼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쪼갠 거죠. 이렇게 쪼갠 거죠. 이렇게 비슷하죠? 그렇게 쪼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양이 많으니까 양, 음이 많으니까 까만 거 음을 했습니다. 빨간 것은 양이고 까만 것은 음입니다. 파란 것도 음에 속하긴 하지만 태극기의 푸른색도 음에 속한 색입니다. 같은 색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수는 흑색이라 오행의 수는 흑색이라는 건 뭐 기본 아닙니다.
불은 화는 붉은색이라. 그리고 원칙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사계만 그렸습니다. 사계를 그대로 갖다 넣습니다. 또 요렇게 해서 음력으로 딱 두 개로 나누니까 또 이게 또 잘 개념이 안 들어와. 개념이 안 들어오니까 또 여기는 뭐가 붙더라? 또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머리에 넣고 나면 얼마든지 여기 별을 그려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요거 아니고 여기 요거 돼 있더라? 별을 그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 태극도는 요거란 말입니다. 태극기의 표본이란 말. 여기 태극기 표본입니다. 그런데 국기라는 것은 이 시각적인 그 구성,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미술적인 이 구도도 중요한 거라고요. 이럴 때는 공간이 너무 많이 비어요. 그래서 이걸 45도 돌려놓은 겁니다. 그대로 딱 통째로 돌려놓은 거예요. 45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원리대로 그린 태극기다 이거죠. 이것이 그 바탕이 되는 태극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듯 이것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되고 이것이 이렇게 되고 이것이 그냥 45도 통째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태극기하고는 틀리네요. 틀리죠? 네. 근데 괴는 맞습니까? 그냥 맞아요. 괴는 맞아요. 괴는 딱 맞네요. 근데 요게 틀렸네요. 요 소용돌이 방향 요거만 틀렸네요. 근데 요거는 뭐냐? 이렇게 돌아가도 음과 양을 표현한 것이고 이렇게 돌아가도 음과 양을 표현한 것이고 이렇게 그려놔도 음과 양을 표현한 것 둘밖에 없습니다. 철기지도는 이러냐 오행이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굳이 방향이 틀렸다고 이걸 꼭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왜? 태극기는 회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람개비처럼 회전을 한다 하는 생각이 고정적으로 왼쪽으로 도는 게 맞다, 오른쪽으로 도는 게 맞다, 이거 가지고 열 터지게 싸웁니다. 태극기는 그 도는 게 아닙니다. 태극기는 회전하는 도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고정관념으로 박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태극기는 바람개비가 아닙니다. 바람개비처럼 생겨서 그럼. 바람개비처럼 생겨놓으니까 도는구나 자꾸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도는 게 맞니, 좌회전이 맞니, 우회전이 맞니, 그거 가지고 그 천지를, 태극기를 제대로 알면 그런 얘기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목소리만 크게 해주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뭐 하고 고발장을 올리고 하니까 고발 접수받은 사람이 알아야지 자기도. 그러니까 문공부 장관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어디 가서 구해야 됩니까? 문공부 장관한테 자문을 구하죠. 그럼 문공부 장관 자기는 압니까? 모르잖아요. 장관이지 이걸 모르잖아요.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태극기 전문가가 어딨냐 자문을 구합니다. 아, 좀 유명한 사람 이어령 씨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이어령 씨 태극기를 압니까? 이어령 씨는 자기 유식하지만 아무리 박사라도요 자기 전공에 대한 박사지 만물 박사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으면 만물 박사가 되려고 그래요. 그때부터 천지 모르는 게 없어요. 뭐 대답을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전공은 책임지고 얘기하지만 자기 모르는 거는 뭐 그에 대한 거는 모르죠. 근데 다 만물 박사가 되려고 그래요. 그게 병입니다. 병. 그래서 왜 회전을 따지느냐? 뭐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이제 별자리 회전 방향, 물고기의 와상성이나 큰 곰자의 와상성, 사냥개자의 성운들은 이거는 전부 분산 방향이 내려 돕니다. 전부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이게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이게 반시계 방향이 맞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면 또 블랙홀 형성 과정 뭐 이거는 또 전부 시계 방향입니다. 수렴 방향이 블랙홀은 수렴하거든요. 안 퍼져나가거든요. 오므라들거든. 이 바람개비처럼 다 보이죠, 그죠? 요거는 또 오른쪽으로 전부 돕니다. 이게. 별자리의 성운의 모양을 이제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하도 돈다 하니까 이걸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또 봅니다. 나사는 또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 시계 방향이 이제 조여집니다. 물론 반시계 방향으로 조여지는 것은 자동차의 왼쪽 바퀴. 이거는 반대로 자동차 오른쪽 바퀴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조이면 가다가 바퀴가 달아나 버려요. 빠졌다면. 그런 예도 있지만은 99%가 시계는 나사는
시계 방향으로 해야 조여진다는 거죠. 일이 되다는 것이죠. 시계 방향. 요거는 앞봉의 보호 방향입니다. 이게 옛날도 앞봉 치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봉요법. 요즘은 보하고 왼쪽으로 돌면 사하고 뭐 이런. 앞봉의 또 방향. 요건 또 반시계 방향입니다. 앞봉이 보하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건 나팔꽃에 피어나는 방향. 나팔꽃 봉우리입니다. 요거는 솔방울이 피어나는 방향입니다. 솔방울. 솔방울이 이렇게 오므려있는 것 같지만 피어나는 방향이 이렇게 피어나요. 이런 것들 전부 또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이게 전부 시계 방향입니다. 이거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또 조개가 크는 걸 한번 볼까요? 조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나갑니다. 점점. 반시계 방향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개 보십시오. 요렇게 피어나죠. 조개 요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 크죠. 조개가 자라는 성장하는 방향은 또 반시계 방향이네요. 그리고 또 깔때기를 꽂아놓고 물을 넣어보면은 이 깔때기에 물을 넣어놓고 빠지는 방향은 우리나라 북반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북반부에는 물이 뱅글뱅글 이렇게 돌면서 깔때기 물이 쭉 빠져내려가요. 남반부는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저 남쪽에 가서 깔때기에 물을 보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물이 빠져내려가요. 적도에서 물을 부어놓으면 쫙 빠져버립니다. 회전을 안 해요. 이게 다 다릅니다. 북반부 다르고 남반부 다르고 적도 다르고. 오늘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다 실험을 해봤고 해놨어요. 실험 하도록 다 맞춰놨어요. 그 해보도록 다 해놨어요. 그리고 저기 모나코 같은 저쪽 쪽에 가면 이 적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화장실에 물을 빼봐도 물이 반대로 돕니다. 우리하고. 우리 화장실에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화장실 물 한 돌에 물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 적도 밑으로 가가지고 화장실 숙소 여관의 물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수지 조각을 떼가지고 물을 갖다 구하놓고 수지 조각을 떼놓고 빼보고 여러 수십 번씩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뭐 어떤 별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원자의 모양은 여기 안에 2개가 있고 바깥에 8개의 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8개의 전자에다가 요거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8개. 8개나 8개나 이 원자의 8개나 비슷한 같은 그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옵니다.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자연의 이치가 어떤 것은 오른쪽으로 어떤 것으로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태극기가 왼쪽으로 돌아야 된다, 오른쪽으로만 돌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천지지도는 일엄양 오행이라. 천지의 이치는 오로지 음양뿐이다. 음양의 이치뿐이다. 음양운동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음양이면 이렇게 도나? 이렇게 도나?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색깔은 흙은 까만색인데 흙은 까만색이고 음은 까만색인데 여기 우리 태극기는 음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렸죠? 일단은 틀렸습니다. 이 청색은 흙이 수가 아니거든요. 청색은 목이 청색이라고. 일단 틀렸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음에 속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요 나선 방향이 틀렸다는 거하고 색깔이 청색에서 흑색에서 청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요거는 양은 빨간색, 음은 까만색으로 제가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요거는 전부 음이니까 다 까만색, 양이니까 다 빨간색. 양은 까만색, 음이니까 까만색으로 하고 2로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은 이런 원리입니다. 요거는 양이니까 하나로 하고 빨간색, 음이니까 2개로 하고 까만색. 그 원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관계없는데, 이렇게 하면 더 이제 정확하게 한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태극기는 분명히 나선 모양과 색깔이 틀려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국가 정책으로 해서 바꾸자 해가지고 합의돼서 다시 재정이 반포가 되면은 이렇게 쓰면 좋고, 근데 이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거 바꾸면 불가능할 겁니다. 대가를 목이 터지라고 싸우고 서로. 그냥 그대로 쓰자는 거죠. 그대로 써도 별 큰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회하지도 않고 원리에 맞지도 크게 않습니다. 음양이 이치로 보면 별 틀린 거 없습니다. 통일이 안 된다.
이거는 더구나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38선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통일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한 영원히 통일이 안 되겠네요. 언제가 통일이 될 겁니다. 그때는 뭐라고 할 겁니까? 통일이 되는 날에는 뭐라고 할 겁니까? 이거 우리 38선이 나눠질 때, 남북한이 따로 떨어질 때 담판하는 게 국호는 조선은 우리가 가져간다, 북한이. 국호는 조선 우리가 가져간다. 국기는 남한이 우리가 가져간다. 쪼개지면서.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조선이라 그러는 자기들은. 조선인민공화국이라 그래요. 그 북한은 태극기를 우리한테 넘겨줘서 자기는 만들었어. 딴 인민공기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국기를 가져온 거예요. 이 국기를 가지고 우리가 국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기는 따지고 보면 이런 회전하고 뭐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국기가 나타내는 원리는 창조주 천문도 하늘의 어떤 이치를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하늘에 대한 창조된 얘기를 복잡하게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한 종이 하나로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그게 태극기로 보면 됩니다. 이게 하느님의 표상이라고. 하느님의 표상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느님의 표상 아닙니까? 하느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게 다 하느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 돌멩이도 하나님의 분신이고 뭐 산도 하나님의 분신, 물도 하나님의 분신, 컵도 하나님의 분신, 다 하나님의 허공에서 나온 분신들입니다. 그 중에 인간이 대표란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원리를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표상이다 이 말이죠. 태극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표상 태극기라고 책을 낼 때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표상이라도 좋고 하나님의 상징이라도 좋고 하나님의 모상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으로 쪼개지는 이 땅덩어리 속에서도 우리가 요행이 요거를 안 잊어버리고 나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큰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막 얘기하자면 이것만큼 큰 부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제일 큰 부적이 이거라. 하나님을 우리는 상징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큰 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이 뭐 핵을 만들고 우리가 곧 망할 것, 남한이 미국만 빠져나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망한다. 이런 거 있지만은 태극기 이거를 우리의 그걸 가지고 있는 한 남한은 우리 민족은 남한이 절대로 그렇게 먹히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제 어떻게 보면 태극기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죠. 믿는 구석이 이제 그런 구석이 있는 거죠. 믿는 구석이. 뭐 어찌했든 간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 민족이 절대로. 이 하나님이 기운을 가지고 머금고 있는데 이걸 망하게 하겠느냐 이거지 자연의 섭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냐, 이거 꼬부레도 없냐, 밥표도 없냐, 뭐 이런 꼬부레도 없냐, 다 없냐, 없냐으로 나누면 그뭐 없냐입니다. 근데 요거는 을이고, 이거는 알이다. 이거는 양이고, 음이다. 양은 을, 음은 알. 요거는 정자, 난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이 나는 게 을랍니다. 알이 나는 게 또 알랍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에 을라, 을라라 그러죠. 을라 낳았다. 알라 낳았네. 알이 낳았다는 얘기죠. 을이 낳았다는 겁니다. 애 하나 태어난 건 이거는 태극이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하나가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을 낳네, 알 낳네, 을라, 알라. 그게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을라, 알라가 어린이라는 얘기죠.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라는 게 을라에서 나온 겁니다. 어린이, 얼린다, 을라, 어린이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고, 또 이것도 하늘님 하는 것도 저는 딴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거는 큰 무국입니다. 그죠? 무국이죠? 무국은 제일 큰 거 아닙니다. 한도 없이 큰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뭐냐면 세을자면 돼 있죠. 이 세을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을자처럼 생겼죠? 이것도 세을자처럼 생겼죠? 대을입니다. 대을.
대여름에 이거는 크다는 얘기죠. 대웅전 하면 뭡니까?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대웅전이 한웅전이 됐다 그러잖아. 한웅전이 대웅전이 됐다. 이게 한웅을 모신 곳인데 한웅을 몰아내고 석가를 갖다 모셔놓으면서도 놓고는 문편을 못 바꾼 거예요. 그게 참 석가전 이렇게는 못 바꾼 거예요. 아무리 특세가 그렇게 해가지고 바꿨어도 문편만큼 못 바꿔 놔둔 거예요. 그래 그게 대웅전이 되고 석가전 해야지 부처전 하든지. 그 대웅전은 그대로 남은. 대웅전이 큰 대자가 한이니까 한웅전, 한웅을 모시던 자라는 것이 이제 뽀록이 나버린 거지.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 장가 간다 그러잖아요. 장가 가는 거. 장가는 장인 집에 간다는 말입니다. 장인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는 장가를 갔어요. 남자가 장가를 갔어요. 처갓집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처갓집에 뒤에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 초당집을 지어놓고 모섬처럼 살았단 말이죠. 아침에만 일나면 마당에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오늘은 뭐 할까요? 장작 펴고 뭐 하고 해라. 지금 그거 이제 하루 종일 하고 밥 얻어 먹고 잘 때는 저거 집에 가서 자요. 우리 좋아. 그래가지고 3년쯤 지나야지 이제 그게 합해져요. 그 여자의 권한이 셌어요. 남자는 모섬이에요, 모섬. 그러다가 이제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고 제가 사람이 애를 다 낳으면 그 아들은 또 어디로 가냐면 아들은 시가집을 친정집으로 장가를 보내요. 항상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게 모국의 사회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여자가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내가 장가를 가면 장가 간 집에 처남이 주관을 하는 겁니다. 처남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손이 처남이든 손아래 처남이든 처남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처갓집에서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게 모계입니다. 여자가 물론 그때도 여자가 하는 건 있지만 원제도는 처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하는 겁니다. 외삼촌이. 난 애에 보면 외삼촌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외삼촌이 모든 시기는 다 해야 돼.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나는 내가 알을 하면 외삼촌 집에서 크잖아요. 내 애가. 다 크면은 우리 집으로 장가를 가요. 우리 집 동네로 장가를 가요. 거기서 또 가가 또 모섬살을 해요. 또 그렇게. 똑같이. 장가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애는 또 이쪽 동네로 장가를 가요. 이게 계속 됩니다.